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여러분,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림이 가득한 클랑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무사히. 좋은 꿈들 꾸셨나요 오늘? 좋은 꿈이요? 네. 오늘 좋은 꿈 꿔야 하는 네, 날인가요? 좀 복권 사주시나요? 좀 독특한 꿈 이런 거 안 꾸신 분 없어요? 꿈을 잘 안 꿔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기절입니다. 꿈 누우면 꿨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기억이 안 나지 않아요? 꿈을 꿨는데 외계인이 나왔어요. 외계인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준 거죠. 아, 저런. 근데 자. 외계어로 해서 뭔지 아. 모르겠는 거죠 지금. 이런 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배워야겠네, 매개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주제를 외계어로 잡은 게 아니라 외계인으로 잡았어요. 빵상 아주머니 네. 나오시나요? 외계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아. 언어를 알아야. 꿈 때문에. 그러니까요. 로또 번호 빨리 또 제가 그렇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예민한 폭식가님께서 엿장수님 흑흑 시즌 3에는 돌아와 주셨으면 예, 좋겠다고 좋겠다는 눈물을 말씀을 흘리셨어요. 주셨어요. 네, 엿장수님이 그만두셨어요. 제일 슬퍼하시는 분. 아니, 네.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즐거워해 주셨는데, 엿장수님이 안 나타나시는 바람에 지금 묵사발님이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텐션이. 앤드류 96님이 I miss Korean candy seller로 적어주셨는데 이게 그거 한글 안 될 때 적으신 그런가 봐요. 그건가? I miss you too. 네. 저희도 그립습니다. 만난 지 네.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코리안 캔디셀러래. 센스 많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후원을 댓글을 달 수가 없더라고. 그러게요. 저희가 그 휴식기 지나서 돌아왔을 때 소시미님께서 무려 2,000원 혈액형 에피소드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저희 환영해 주시는 댓글 이렇게 올려주셔서 기뻤어요. 이렇게 아낌없는 후원과 함께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햇살 조아님께서 클랑폴님 반갑습니다. 엿장수님 잊지 않을게요. 흑흑. 별책부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하트뿅. 고맙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정말.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캡틴방님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피소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즌2인가요? 엿장수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있으니 계속 뵐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혈액형에 관해 궁금했던 부분들이 오늘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엿장수님은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엿장수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네. 왜 한 거야? 그 공지사항에 엿장수님 링크트리를 걸어놨거든요. 거기 가면 엿장수님 뭐 유튜브하고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주시고요. 예고를 하자면 다음 주에 이 지금 댓글 읽은 캡틴방님이 저희 게스트로 나오실 예정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효키포키님께서 기다렸어요. 물결 샵. 네,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외계인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계인은 존재할까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존재한다. 한 표. 이유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희 우주 다룰 때 네. 도대체 우주에 별이 몇 개냐 이러면은 일단은 우리 은하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 별이 수천억 개 있대요. 1,000억 개? 근데 그런 은하가 우주에 또 1,000억 개 있다. 그러면 확률상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여기서 외계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다른데 정말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하면은 굉장히 확률이 적어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해도 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또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꼭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외계인 얘기를 하는데 아닐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고 훨씬 그쵸. 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소통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클랑플렘 이렇게 머리가 갑자기 두 개로 쫙 열리면서 안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외계인 그 맨인 블랙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영화 삼지안. 많이 보셨다. 눈이 하나 더 있어요. 판도라님. 판도라님. 있을 것 같아요. 아, 만장일치네.
다들 왜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내가 외계인이니까? 제 사람으로 보이나요? 인간계 그거 아니야? 내가 상자를 열었거든. 이런 거.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흠. 이 드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있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정말 외계인이 과연 있나 없나 이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있다에 좀 약간 손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로또 번호만 관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머릿속에 빨리 이 외계 언어를 알아서 로또 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께 공지하겠습니다. 다 나눠 가지자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저기 그 정도의 보상은 받으셔야죠. 맞아. 다음 주부터 그걸 안 다 나오시는 저기 후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후원하시면 된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죠? 아유, 번호 되면 파헤치셔서. 근데 되면은 사실 나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존님 잘 들으세요. 네, 깜짝이야. 여기서 어떤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한 그루에 개미 한 마리가 이게 열심히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나무 위로. 자, 그 개미가 우리 지구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개미에게 과연 우리 인간들이 정말 신경이나 쓰겠냐 이거예요. 그런 정도로 우주가 넓다란 얘기죠. 넓고 정말 지적 생명체가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다른 곳에 있다. 그런 존재라면 막 관심도 있고 막 이렇게 했지만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지적 존재라면 우리에게 또 관심이 있겠냐 설마. 뭐 이런 것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외계인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에게 롯데본을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꿈에서 걸로. 만났다. 네, 무조건 내가 봤다. 네, 무조건 있는 걸로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여러분. 외계인을 만났을 때의 우리의 의연한 자세. 만날 왜냐? 걸 대비하여. 그렇죠. 만날 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 어쨌든 외계인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단 전제로 오늘 네. 얘기하는 거고. 그럼요. 있냐 없냐 뭐 그런 거는 다른 유튜브나 다른 거 가서 들으시면 돼요. 왜냐면 너무 많아. 있을 거다. 이 경우 저 경우 많은데 근데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있다라는 거. 이제 제가 그래서 영화 3편을 갖고 왔어요. 미지와의 조우와 콘택트와 컨택트 갖고 왔습니다. 소통에 관한 영화예요. 자, 외계인 주제지만 이렇게 영화 얘기를 통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영화는 1977년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입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고요. 배우들은 뭐 사실 좀 유명한 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갔고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UFO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요. 근데 바로 나타난 게 아니라 예전에 막 실종됐던 비행기 뭐 선박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씩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이라는 주인공이 정전이 나서 이런 거 조사하다가 우연히 목격을 하게 돼요, UFO를. 아들 베리와 함께 사는 질리안도 같은 경험을 하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UFO를 우연히 보는 거예요? 네, UFO를 보게 되는. 그래서 그날 이후 로이는 UFO에 대해서 완전히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막 집을 나가버리고 약간 좀 망가진 삶이 이제 점점 되는데 그리고 또 전 세계 과학자들은 외계인과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음악 코드를 개발해서 그들과 접촉을 하려고 해요. 음악 코드? 코드요? 네, 음악 코드. 요거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들려드리기도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외계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영화 중반에 딱 가면은 정해지는데 데블스 타워라는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전광판과 조명기구와 건반을 이렇게 탁 치는 과학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음악을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일로 와라. 그 우주인이 뭐 지구의 TV나 라디오 같은 걸로 자기들의 음악을 틀어서 지구인들한테 들려줬다는 건가요? 자기 우주선들 있죠. UFO 그거를 타고 다니면서 음악을 이렇게 그 우주선이 블루투스 스피커구나. 우주선에서 네, 그렇죠. 스피커처럼 소리가 난 거지. 곳곳에서. 네, 불빛과 함께.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다. 그래서 이게 영화는 뭐 많은 일들이 있다가 어쨌든 조우를 하게 된 다음에 엄청나게 큰 모선이 있고 그다음에 네. 조그만 우주선들이 전 세계를 네네. 다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기 다 실종됐던 그 사람들 있죠. 막 몇십 년 전에 실종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지구에서도 특별히 선발된 몇 사람들을 이제 보내려고. 그런데 그 로이라는 사람 있죠, 주인공. 직장 관둔. 네.
그 사람이 선택을 받아요. 외계인들한테. 어.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 끝나는데 이게 영화가 외계인들과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그 당시 77년도에 CG도 없을 때예요. CG가 없는데 그거를 표현해낸 거예요. 그 당시는 CG가 없다라는 얘기는 컴퓨터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형을 만들든지 조명이라 그러면은 크레인에다 조명 달아놓고 저게 막 우주선이다 그러면서 연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놀라울 정도로 그 멋진 영상 지금 봐도 물론 지금 영화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모습을 너무 인상 깊게 감독이 만들었고 그 스필버그 감독의 단짝이죠.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 대단한 영화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봐요? 같이 보나요 지금? 들어보시죠. Give me a tone. Re to the second, Up a full tone. mi to the third, Down a major third. do to the first, Drop an octave. do Up a one half, perfect fifth. sol to the fifth. Privet. 저뭐 UFO예요? UFO? 네. 랄랄랄라? 이게 영화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음이에요. Faster. 이게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음악인가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반복을 하죠. Kick and meal. Allez, allez, aussi. Let's go. 지금 들리는 외계인 쪽 우주선에서 Privet. 나오죠. Privet. 이게 첫 번째 조우예요. 저기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밤에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모여 있는데 UFO로 보이는 이렇게 되게 밝은 조명을 단 비행 물체가 이제 사람들한테 다가오고 아까 누가 막 건반을 치고 있던데 네. 띠리디디디디디디 이게 리리리리리 이런 그걸로 이제 외계인과 소통을 하는 언어로 쓰려나 봐요. 그 뭐 반가워요, 뭐 친구합시다 그냥 하? 음악으로 통하는 이거 그런 건지 네. 어떻게 알죠? 걔네가 네. 우리는 반갑다고 막 따라라라 했는데 싸우자였어. 뭐야 얘네 막 가버렸어 그냥. 갔잖아. 그냥 가고 이제 나중에 그렇지. 훨씬 큰 정말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우주선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르브브 이게 만약에 한판 듭시다 그러니까, 한판 듭시다 어떻게 이러면 알아요? 어떻게 해? 이 당시 때 이 가지고 그런 막 가사 붙여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건 짧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외계인과 소통을 하는 이 느낌이 좀 그래도 음악으로 이렇게 한다? 좀 새롭지 않으세요? 특이한 아이디어네요. 네. 근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법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동물들하고 얘기할 때도 뭐 음악적인 거로 같이 뭐 신나게 노래도 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뭐 이런 감정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음악 수업은 조금 쉽게 진행이 되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되면 들려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 전달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가청 주파수 자체가 맞아요. 다를 수 외계인과 있죠. 우리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귀가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동물들하고도 우리랑 다르다잖아요. 최근에 제가 무슨 누가 질문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즘에 애견인들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임신을 했다. 사람처럼 태교 같은 게 필요하겠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바흐 음악을 좀 틀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 수의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고민하시는 자체가 반려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우선은 우리가 듣는 음악을 얘네는 못 듣는다. 고양이도 그렇고 들리는 거나 보는 것도
아예 생맹이라 그러던가요? 뭐 하여튼 그렇게 못 보고 이러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도 그런데 외계인이 우주에 사는 생명체가 그걸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음악으로 함께 하고 싶은 건 그 지구인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래서 가청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가청 주파수를 갖고 만든 음악을 동물들을 위해서 틀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동물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 그러니까 우리 귀에는 잘 안 들리든 어떻든 하더라도 걔네에게 뭔가 들려줄 수 있는 귀에 편안한 음악들이 있어요. 동물들을 위한 음악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외계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주파수에도 다양하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호 같은 그러니까 거에. 그 영화 보면서 저게 그런 신호인지 어떻게 알지인 것처럼 뭔가 알림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소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이 영화에서처럼 음악이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흥미롭고 뭔가 호기심이 생기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제가 영화를 못 봐서 네. 계속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두 함께 점점 많은 소리들을 듣고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 진짜 그 미지였고 그 어떤 존재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만 들은 게 아니었고 그 예전부터 신호를 보내왔던 건 거야? 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에는 반갑기보단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를 계속 소리가 났다는 거가. 그러니까 밤에 집에 있을 때 밤에는 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 그때 뭔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살짝만 들려도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무리 뭔가 지금 아름다운 것처럼 음악 같이 들리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막 일정한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지구를 향해서 쏘아지고 있었다는 상상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아까 그 영화에서 네. 그 사라졌던 사람들이 다시 재등장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나이를 먹었나요? 안 먹었어요. 아, 가고 싶어? 한번 가볼 만하죠. 자,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1997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거의 작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세이건이라는 코스모스의 작가. 이분이 보이저 1, 2호의 그 골든스크 실어서 보냈던 그 네. 보이저 프로젝트에도 이분이 들어가 있죠. 아. 그리고 우주에 관련된 뭐 굉장히 많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코스모스라는 책도 쓰셔서 너무 유명한 칼 세이건이 근데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신 거예요? 쓴 유일한 소설이에요. 아.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쭉 훑어가면서 실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실화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 에로웨이는 시골에서 아버지와 혼자 살고 있어요. 단둘이서. 그러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 단파 방송 아시죠, 여러분? 햄이라고 하는 무선 라디오인데 무전을 이쪽에서 아마존님, 아마존에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 이제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아, 너무 외로운 나머지 이런 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 슬픔을 이렇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별을 보거나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엘리가. 외계인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 만약 우리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칼 세이건이 했던 말이죠. 이게 대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엘리가 9살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갖고 천체 물리학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평생을 걸고 매달리기로 마음먹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인 세티 프로그램이에요. SETI라고. 이게 실제로 있는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네.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뭐냐면 그 우주에서 오는 각종 신호를 취합해가지고 외계인이 보낸 신호를 잡아내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목회자인 팔머 조스랑 만나요. 이 사람은 나중에 계속 이분도 계속 유명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영화상에서는 대통령 보좌관까지도 가요. 보좌관이 아니라 그 대통령한테 이렇게 조언해주는. 아니 무슨 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비선실세? 비선실세. 아 정확합니다. 비선실세. 아주 좋아요. 엘리가 후원금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 기업인 헤든 인더스트리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에 헤든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헤든이 엘리를 마음에 들어해요. 그래갖고
후원금 지원을 하게 돼요. 오. 그래서 한 4년인가 지난 다음에 이게 별 성과가 없는 거예요. 외계에서 전파 신호를 받아가지고 뭐 이걸 외계의 생명체를 찾아야 되는데 어느 날 베가성,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녀성이라는 그쪽에서 신호가 오는 거를 발견합니다. 드디어. 난리가 나죠. 이게 견우야. 부르는 거네. 그래서 이게 너무 유의미한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적으로 보내진 신호라고 게 밝혀져가지고 비디오, 오디오까지 다 있는 이 신호를 해독을 막 해요. 근데 너무나 충격적이게 그게 무슨 신호냐면 아돌프 히틀러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막 선언 그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태양계 밖까지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강한 출력으로 방송되었던 첫 번째 영상이 바로 그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외계인들이 받아갖고 자신들이 받았다는 증거로 신호를 보낸 거죠. 이 사실을 클린턴 대통령이 알게 되고 그 공식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화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그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이렇게 나사에서 실제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공식 기자회견 네. 그거를 그냥 영화에다 갖다 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항의했어요. 이 영화 만든 쪽에다가. 아무튼 요거는 여담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본의 아니게 클린턴 대통령이 출연해요. 이 영화에. 출연료는 줬을까요? 안 줬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의를 할 때 했죠. 이 신호 안에 다른 정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 헤든이라는 사람이 힌트를 줘요. 사실. 근데 그게 뭐냐. 1인승 행성간을 오고 가는 워프게이트 설계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거야. 이렇게 만들면 우리한테 올 수 있어. 만들어서 타고 타고 와. 와라. 그게 계속 신호로 보내줬던 거예요. 영화가 한 상당 부분을 그 신호를 보내는 게 다 모아져 갖고 3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했고 설계도가 딱 되는 모습이 딱 나와요.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아주 그냥 저만 느끼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도 우주선이죠. 네. 방식이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캡슐을 만들어요. 동그란 캡슐을 만들어서 그거를 큰 커다란 구안에서 막 돌려요. 그럼 막 이제 뭐가 막 전기가 발산하고 빛이 나오고 막 터지기 직전까지 막 갔다가 그 사이로 그 캡슐 사람이 탄 캡슐이 이렇게 쭉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웜홀로 빨려 들어간다.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위험이나 이런 추락 등을 대비해서 바다에 지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뭐냐면요. 생각하고 있었어. 뭐지? 알았어.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죠.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네. 그 모습이 웜홀을 하나만 통과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 둘,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통과해가지고 가는데 총 18시간 가량을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뭐 그 정도의 그 시간인데 영화에도 그리고 뭐 짧게 보여줘요. 근데 너무나 그게 정말 웜홀에 빠지면 저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보내준 그 우주인들이 사는 외계인들이 사는 그 지역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베가성 여기 베가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베가성 딱 도착했을 때 그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조디 퍼스트의 그 연기, 표정, 그 다음에 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천체가 펼쳐지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하는 연기지만 그게 너무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거를 데서요?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웜홀을 통과해가지고 목적지인 베가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그 감격받은 사람의 감탄사입니다. 와우. 네. 와우일 수도 있죠. Some celestial event. No words. No words to describe poetry. I should have said a poet. So beautiful. Beautiful. So beautiful. 자, 여러분 이거 들으셨어요? So beautiful 이거 그러니까- 말씀하신가요? 그렇죠. 이게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상까지 보면은 그 배우의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 감격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도 잘했지만 그렇네요. 이 대사는 그거예요. No words,
no words to describe it 어우. poetry. They should have sent a poet. So beautiful, beautiful, so beautiful. 아, 뭐 없어요 사실. 시인이 왔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너무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네, 멋있네요. 좋네요. 자 이제 문제가 이 영화에서 너무나 감동하고 이렇게 멋진 광경을 보고 왔는데 목격하고 있던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사람들한테 눈에는 뭐가 보였냐면 위에서 구가 1인승 탑승 그 캡슐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뚝 땅에 도착. 그래서 실패로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녹화된 거, 녹음된 거, 근데 잡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도착을 했을 때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당신이 너무 놀랄까봐 이런 형상을 하게 됐다. 외계인인데. 외계인이 자기의 이제 엘리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가지고 놀라지 않게끔 그리고 이 뭐 언어도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는 거냐 설계도를 보내서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이제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외계인은 이 시스템을 고안하고 구축한 것은 자기네가 아니고 자기네들도 예전에 비슷하게 접촉을 받아 발전했고 이제 자기네가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접촉은 서둘지 않고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뭔가 성경적이다. 그리고 엘리가 이 얘기를 막 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청문회에서는 뭐 돈 날리고 뭐 이거 사기극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뒷받침할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엘리도 동의를 합니다. 인정을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내가 환상을 본 것처럼. 네. 그런데 가져왔어야지. 거기서 뭔가 하나 집어왔어야지. 그러니까 없었대. 그렇죠. 녹음을 해도 녹음이 안 남아져 있었고 그러니까 땅이라도 파갖고 오고. 그래서 이게 청문회 이제 그 의장 키츠라는 사람이 의장이었는데 엘리의 경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뭐 아빠 만나서 노닥거리고 왔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쏘아붙이는데 근데 그녀한테 있어서 이 여행이 단순히 환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너무 의미가 있는 그런 경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자기 일을 꿋꿋하게 하고 외계인과 접촉을 다시 하게 될 삶을 이제 기다리는 그 또 남자친구 팔머랑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딱 와서 외계인 있냐고 또 물어보겠죠. 네. 봤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또 우주공간 낭비 요 멘트를 또 쫙 날려주시는 거죠. 이게 또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영화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국가안보고문 그 사람이 이제 수석 보좌관이랑 화상 통화를 해요. 우리가 본 거는 분명히 1초란 말이에요. 떨어진 게 1초 만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노이즈 있잖아요. 잡음이 18시간 녹음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노이즈가 흥미롭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안보고문도 흥미롭군요 하면서 영화 끝나요.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암시하는 거잖아요. 또 18시간의 잡음이 있는데 이걸 또 가만히 놔뒀겠어요. 그렇죠. 계속 계속 해보면.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겠죠. 이것도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소통을 보여준 그래서 미지와의 조우에서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의 소통이죠. 직접 형체는 외계인과 뭐 달랐지만 네.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어쨌든 외계인을 만났죠. 그래서 두 영화 다 이제 외계인을 직접 만나는 그리고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전파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리고 만나서는 대화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영화는 저도 아까 그 묵사발님이 그 잡음을 분석했을 때 우주선 설계도가 나왔다. 그때 네.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그 장면이 저게 이러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을 느껴보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진짜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만약에 번지 점프. 할 수 있다면. 그치 번지 점프 아니면 자이로 드롭. 네. 다른 걸 볼 수 있는 그런 18시간의 무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어도.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건데 원래는 웜홀이라는 거는 한 방향이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거였으면 왔다 갔다 했겠죠. 들어가다 나오고. 아 그래요? 편도예요? 모르지 않을까요? 몰라요? 웜홀 자체를 들어가 본 적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안 오고 싶어서 안 오시는 웜홀 건지 자체가 모르겠어요. 있긴 있는 건가 근데? 갔더니 안 오고 싶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겠네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요. 들으면서 그 외계인을 만나고 이런 얘기보다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주 여행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그러니까요. 만우절 때 일이긴 하지만
쿠팡 같은 데서 그 우주여행하는 거 딜 나오고 그러던데. 로켓 배송? 예, 그 로켓으로 로켓 배송이 그렇게 아, 매년 나오더라고요. 다들 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돈은 어느 나라 사람도 가지지 않았다는 그쵸. 그런 거 있어요. 거기 막 수천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딜이. 오, 만우절날. 다들 왜 이렇게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 비행기 타고 여행 가듯이 우주 여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미 그런 뭐 거 하고 있다고 화성 들었어요. 가야죠, 화성. 자, 그러면 또 다른 외계인을 만나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자, 이제 논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란. 2016년 작품이고요. 2017년에 한국에서 개봉했던 컨택트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은 영어 제목은 Arrival. 라이벌. 네.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추측이 난무한데 방금 소개해드린 두 번째 영화가 콘택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컨택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콘택트나 영어 단어 자체는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래어 표기법 궁금해졌어. 너무 같은 우주에 뭐 외계인 만나고 뭐 이런 건데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앞에 영화에 묻어가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이 작품은 정말 너무 잘 만든 작품이라 그냥 얼라이벌 하든지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 작품이고요. 에이미 아담스와 제레미 레너가 나오는 영화를 일단 소개하면서 외계인과 소통하는 언어가 점점 발전합니다. 와. 첫 번째는 뭐였죠? 음악. 음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그 전파를 어떻게 이렇게 신호를 해서 주파수 때 어떤 걸 받아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웜홀까지 통과해서 갔다 온. 네. 이번에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정확히 그림 문자라기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언어예요. 줄거리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어학자인 루이스 뱅크스 박사가 딸 한나와 놀고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애가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너무 슬퍼하는 장면.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현재라고 볼 수 있죠. 12개의 외계 비행 물체가 전 세계에 12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일하는 대학교로 웨버 대령이라고 언어 분석학자를 그다음에 뭐 물리학자 최고의 실력자들을 찾아서 데리고 갑니다. 헬리콥터 안에서 이안 도널리라는 남자를 만나요.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루이스가 쓴 책의 서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줘요. 뭐냐면 언어는 문명의 초석이자 사람을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분쟁의 첫 무기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영리한 영화여서 머리가 많이 아픈 영화일 수도 있고 막 메모하면서 봐야 되는 영화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한 방에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영화는. 근데 감히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높이가 450m. 나머지 11대도 똑같은 모양.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쉘이라고 불렀어요. 쉘. 그래서 앞으로도 쉘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매 18시간마다 쉘 아래에서 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왜 또 18시간일까요? 이건 또 앞에 그 일부러 이렇게 했나? 오마주? 나 참. 그래서 이제 뭐 방호복이랑 뭐 방사능 이런 것 때문에 막 완전히 그 쫄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들어가는데 그 앞에 외계인이 바로 나타납니다. 투명한 격벽 그 너머에 다리가 7개 문어 같이 한 개 먹었구나. 이 얘네들 이름을 그래서 뭐라고 짓냐면 헵타포드라고 지어요. 그리스어로 헵타가 7이에요. 네. 포드는 발. 그래서 7개의 발을 가진 외계인이요. 그래서 루이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HUMAN 휴먼이라고 써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네. 휴먼, 나 휴먼 이렇게 가리켜요. 네, 휴먼 이렇게. 맞아. 근데 놀랍게도 이게 외계인들이 그 단어에 반응을 보여요. 다리 그 7개라고 했잖아요. 촉수 같은 게 하나 검은 물질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자를 보여주는데 문자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붓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긋다 보면 동그라미 만들다 보면 먹물이 옆으로 막 번지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언어예요. 그게 언어예요 지금. 박필 아니었을까? 근데 이 동그라미가 꾸준하게 거의 비슷한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요. 악필인데 되게 꾸준한 악필인 거예요. 훈련이 많이 된, 네, 연습이 많이 된.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대부분 일직선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 언어는 그게 아니야. 동그라미야. 원이야, 원. 이거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군인들은 뭐 자꾸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얘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하냐고. 그렇지만 루이스의 생각은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먼저 알아야 서로 소통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막 열심히 설득을 해갖고 이거를 이제 이뤄냅니다. 화이트보드에 자신 이름 루이스를 영어로 써요.
네. 근데 외계인이 너 휴먼이라며 약간 요런 뜻으로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안이 자기도 보호복 이렇게 벗어 던지고 이안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각자 이름이 있는 거구나. 헵타포드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에 네가 얘기했던 인간으로 소개했는데 왜 이제는 루이스냐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안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아이들이 언어 배울 때 네. 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루이스가 막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있는데 이안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두 명한테 각각 에벗, 코스텔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자고. 그랬더니 루이스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되게 좋다고 그래요. 미국에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 두엣이 에벗과 코스텔로예요. 한국에서는 일루수가 누구야라는 그 언어 유희적인 코미디로 유명한 그 원조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루수의 누구야를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에벗과 코스텔로 두 명이 최초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에벗과 코스텔로라는 이름이 지어져요. 이안은 루이스에게 사람의 사고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형성된다는 학설이 있는데, 그렇다면 헵타포드들의 이 문자를 배우고 있는 루이스도 그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사피어 워프 이론이라는,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문자 있잖아요. 네. 이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그쪽으로 바뀌어간다라는. 제가 만약에 영어만 외국 가서 영어만 계속 쓴 거예요. 좀 네. 영어를 쓰게 되면서 꿈도 영어로 꾸고 막 이 점점 해서 영어적인 사고와 영어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바뀌어간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물어보면 되겠네요. 맞는 것 클랑플레이.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예를 들면 우리말은 다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알지. 하잖아요. 근데 외국말을 보면 독일어도 그렇고 동사가 물론 독일어는 앞뒤로 분리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튼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이 오거든요. 그 먼저 결론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들이 따라오는 거라서 사고의 흐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세부 사항을 볼 것인지 세부 사항이 먼저고 전체를 볼 것인지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하필이면 이때 마작 있잖아요. 마작. 마작을 통해서 소통을 한대요. 근데 이제 루이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체스로 약간 바꿔서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상대방을 말을 잡고 굴복시키고 호전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루이스는 이런 건 반대하면서 외계인들의 문자를 배워가면서 이제 우리의 문자도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이게 수개월 동안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 이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이나 이제 난리가 나겠죠.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요쯤 되면은 막 이제 분위기가 술렁술렁해져요. 근데 루이스의 딸 얘기를 했죠. 네. 시작할 때. 근데 루이스가 외계인의 문자를 배워나가는 중간중간에 딸에 대한 이 회상 장면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데이터가 막 쌓이면서 이제 문자를 카메라로 찍어서 스캔한 다음에 컴퓨터에 바로 넣으면은 번역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이 된 거예요. 이제 막 푸시하다가 아니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질문을 해라. 정답. 뭐요? 어학연수. 훌륭하다. 자, 왜 왔는지 진짜 왜 왔을 것 같아요? 어학연수라니까 말 배우러 갔다니까. 지구말 좀 배워볼까? 생각해보니까 맞네. 어학연수 왔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 무기를 주다. 비슷한 시점에 다른 지역에서도 외계인으로부터 유사한 대답, 무기를 쓰다. 이런 답을 얻은 거예요. 이제 이때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 막 난리 나고 특히 싸우자. 이제 12개국 중에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갖고 얘네들 쫓아내야 된다. 얘는 지금 무기 얘기한 거 보니까 무기라는 단어에 지금 완전 다들 꽂힌 거죠. 근데 정확하게 헵타포드들이 웨폰이라는 무기라는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루이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언어학자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봐도 먹히지가 않겠죠, 당연히. 군인들 몇몇이 시한폭탄을 몰래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안이랑 루이스가 이것도 모른 채 타요.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루이스가 격벽에 손바닥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헵타포드들이랑 격벽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직접 손을 대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이제 루이스는 스스로도 헵타포드의 문자를 구사할 수 있는 검은 물질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금 최초로 이들의 언어를 문자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폭탄이 이제 터지기 직전입니다. 코스텔로가 격벽에다가 검은 물질을 이렇게 훅 뿌리고 휙 뒤로 빠져요. 시한폭탄을 받겠죠. 근데 에봇은 가만히 남아가지고 그 코스텔로가 뿌린 검은 물질로 이제 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얘네 문자가 다 다른 모양의 동그라미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정말 수십 개, 수백 개를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폭발 직전에
이안이랑 루이스를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떨어지고 대신에 폭탄은 그 안에서 터져요. 터져요? 네. 어떡해. 근데 네, 그쵸. 어떡해요. 에봇 덕분에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루이스랑 이안은. 폭발 직전에 막 흐트러뜨린 글자 있죠. 네. 그걸 연구를 하니까 이게 전체의 12분의 1이에요. 왜 12대가 왔는지 여기서 이제 밝혀지죠. 12개 국가들이 협력을 해야 이 헵타포드들이 얘기하는 게 그 퍼즐 맞춰주듯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다. 그냥 잘 알려주지 뭘 또 그 12개로 나눴어 또. 아 그렇죠. 그 생각 못했네. 아, 영화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는데 12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중국은 쉘을 공격할 준비하고 막 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루이스는 이제 깨어나자마자 쉘을 향해 갑니다. 이제 그 격벽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코스텔로를 만나는데 이제 서로 직접 보는 거예요. 오. 그리고 더 웃긴 건 에봇 어떻게 됐냐고. 에봇은 죽음의 과정에. 여기 자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코스텔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스텔로는 괜찮다고. 근데 이게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루이스가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딸의 환영이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이거 도대체 이 소녀는 누구냐고. 근데 루이스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줘요. 무기를 가지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영화 처음부터 계속 보여줬던 루이스의 딸 있죠. 네. 한나. 이름이 한나예요. 이 한나가 뭐냐면 영어로 앞으로 읽어도 한나, 뒤로 읽어도 한나예요. 이거 회문 문자라 그러는데 무슨 의미냐면 시작과 끝이 없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 얘네들 언어가 문자가 동그라미잖아요. 네. 동그라미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루이스는 미래를 본다. 무기는 시간을 연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을 직선적인 흐름으로 인식하는 인간과는 다르게 헵타포드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동등하게 인지되는 종족들이에요. 루이스가 이들의 언어를 배웠죠. 네. 사고방식이 헵타포드와처럼 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한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지. 어렵죠. 그러면서 자, 왜 왔는지 얘기를 합니다. 영화 친절합니다. 왜 왔는지 바로 얘기해줘요. 코스텔로는 지금은 헵타포드가 인류를 돕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000년 뒤에는 그들이 인류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온 거래요. 품앗이. 그렇죠. 이게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코스텔로는 이제 떠나가고 무슨 도움을 줬어요? 혼란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 영화가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던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어떤 도움을 자기네들이 원하는지는 말하지도 않고 밝혀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헵타포드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들 언어에서는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에봇이 죽음의 과정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죽을 것도 알았고 그렇게 터질 것도 알았지만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봇 입장에서는 죽은 에봇도 있지만 살아있는 에봇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과정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이제 뭐냐면 루이스가 이제 이거를 전쟁을 지금 막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언어를 이제 거의 다 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과거와 미래 시간을 넘어서서 알 수 있게 된 상황까지 된 거예요. 시간 개념이 바뀐 거예요, 루이스는. 그래서 이제 로또는 그냥 언제나 다. 그럼요. 중요한 게 아니었죠.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중국 장군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루이스가 계속 그 미래를 파헤쳐서 생각해내가지고 UN 파티가 열리는 화면이 바뀌는데 그 순간에 근데 거기서 장군이랑 만나는데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고맙다고. 자기가 공격 결정을 안 하게끔 해줘서 설득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막을까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미래의 그 상황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와 샹 장군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샹 장군이 전화번호 이렇게 전화를 가르쳐줘. 그리고 전화번호 이제 알았죠. 미래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시점에서는 지금 막 진행 상태고 막 긴박하게. 그러는데 자기한테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선제 공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죽은 아내가 유언을 남겼어요. 전쟁은 영웅을 낳지 않는다. 다만 과부와 고아만을 남길 뿐이다. 전쟁에 승자는 없다. 다만 과부만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유언으로 하고 죽었는데 그거를 루이스가 샹 장군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얘기를 중국말로 한 거예요. 중국어로. 그래서 장군이 이거 뭐야? 이건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자기 번호도 알 수 없지만 그거를 당연히 유언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건데 그래서 결국엔 12개의 쉘은 지구를 이제 떠나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조금씩 습득한 이 헵타포드어를 가지고 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이스는 나중에 헵타포드에 관한 이 문자를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그걸 막 강의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가 이안한테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 미래를 바꿀 것인지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바꾸실 거예요? 그 기쁜 일보다 저는 만약에 내가 네. 한 달 뒤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뭐 죽거나 큰 그 병에 그러니까 크게 아프다 이런 미래가 보이면 당연히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약간 다른 판도라님 말씀처럼 보고 결정해야죠. 어떤 미래냐에 따라서 죽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죽음이냐. 아, 맞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네. 스포일러가 엄청나니까 또 이제 이 영화 보실 분들은 그러고요? 아니, 영화 지금까지 보실 제가 때 다시 열심히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었어도 잘 파악이 안 돼서 네. 스포일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봐야지 알 것 같고. 저는 글쎄요, 그게 닥치지 않으면은 어떨 거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나의 죽음을 만약에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거 내가 피하자고 뭔가를 했을 때 내 주변이 또 위험해질 수 있고 어쨌든 운명이 바뀌는 나비 효과처럼. 거잖아요. 데스티네이션. 네, 그죠, 그죠. 데스티네이션처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시간 여행자라는 시간 여행자 있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바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질문에는 대답을 선뜻 하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한 거는 바꾸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죠? 로또 번호 알고 싶네요. 그렇죠. 그죠?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것인가. 그렇죠. 그것만 하나만 알면 되는데 하나만. 자, 클랑폴님. 좀 생각을 해보긴 할 것 같아요. 약간 그 어떤 상황에 큰 상황이 닥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뭐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할 건데 만약에 죽음이 내 앞에 닥쳐 있고 그렇게 될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운명을 바꿨을 때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면 나는 그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잘 쓸 것 같아요. 미래를 바꾼다기보다. 이 영화는 이렇습니다. 좀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예요. 이 외계인과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참 이 작가도 너무 대단하고 테드 창이라는 작가가 쓴 건데 소설이 있어요. 테드 창. 네, 테드 창 그 웃긴 그 테드 창 아니에요. 극한 창식이, 직업. 창식이.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떠난 후에 루이스가 이안에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그 미래를 바꿀 건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안은 말을 딴 데로 돌려요. 그리고 루이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럼 묵사발님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묵사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럴 수 있죠. 네. 한자. 다시 과거로 돌리겠습니다. 못 돌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루이스는 시간이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맨 첫 장면에 나왔던 딸아이가 너무나 이쁜 딸아이랑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딸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딸아이의 아빠가 이안이죠. 이안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죠. 이안이랑 지금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딸을 낳을 거고 그 딸은 아파서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희귀병으로 이제 죽게 될 딸도 알고 이안이 자신과 이 한나를 떠난다는 것도 알아요. 이혼을 한다는 것도 알아요. 비극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왜죠? 그 에봇이 똑같이 걔네들도 미래를 본다 그랬잖아요. 네. 걔도 자기가 죽음에 그 처할 걸 알지만 그걸 받아들여요. 어떤 미래를 본다고 했을 때 아까처럼 나비 효과나 뭐 이런 거를 막 복잡하게 걱정한다기보다는 그 딸아이와의 너무 좋은 그 사랑하는 이거와 그 남편 이안과의 어떤 사랑하는 그것들, 그러니까 그게 다 소중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겠냐. 영화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영화는 물음표를 탁 이렇게 지금처럼 던져주고 끝이 나긴 하는데, 이안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 루이스가 이제 이거를 예스 노를 지금 해야 맞죠? 미래를 바꾼다는 그걸로 하면 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스라고 하고 딱 안 와요. 네.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당신 품이 이렇게 따뜻한 줄 잊고 있었다. 이안이랑 처음 안았는데 이안 입장에서는, 근데 루이스는 이미 이안이 자신의 딸과 곁에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외계 이 헵타포드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이게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정말 작품 자체가 너무 잘 만들었고, 뭐랄까 이렇게 소통에 대한
너무 확실한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소통을 이루면서 이런 진짜 상상이지만 정말 미래까지 알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됐을 때에 그런 외계인들이 있고 외계인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근데 3000년 뒤에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이제 공존하는 것에 관한 영화들은 꽤 많이 있는데 보통은 어떤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 단계가 뭔가 무너져 간다든지 앞으로의 것이 무너져 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존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이해가 다시 되고 있고 미래의 올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 되고 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영화들과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도 많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그렇게 생이 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는 그 윤회 같은 사상과도 조금 연결돼서 맞아요. 그냥 좀 상상은 됐고 좀 궁금해지네요. 좀 가볍게는 저 또 드라마 얘기 하나 하면 최근에 봤던 드라마인데 예전 드라마예요. 아는 와이프라고 아는 와이프 지성 씨랑 한지민 씨 주연의 드라마인데 그것도 시간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 과거를 넘나들면서 이 부부였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지성 씨가 한지민 씨 말고 첫사랑을 선택하면서 부부가 아닌 또 순간을 겪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왜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로맨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결혼하지 않고 첫사랑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한지민 씨가 부인이 아닌데 뭔가 그냥 아는 사람으로 있을 때 한지민 씨의 어머니가 김서방 뭐 이런 식으로 성이 기억이 안 나. 계속 지성 씨를 보고 이렇게 극중 배우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놓은 알츠하이머인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게 다 지나고 보니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건 거죠. 과거와 그게 이제 뒤바뀐 삶 사이에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치매를 겪는 분들을 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엉켜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것을 오히려 그 정도 연세나 어떤 회로가 잘못되면 그게 엉켜버려서 그 많은 걸 다 알아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도 조금 위로도 되는 이렇게 정신을 잃으신 분이 아니라 놓으신 분이 아니라 다 알게 돼서 그걸 이제 넘나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로도 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맞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외계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고 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 외계인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소통 방식이. 네, 소통 방식이. 그리고 실제로 이 어라이벌 컨택트에서는 이건 막 그걸 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왜 외계인과 관련이 있냐? 처음에 소통하려고 했던 그것과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미지와의 조우 사람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방문에 의해서 그걸 알아가려고 했던 이게 시작이라고 하면 지금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여기서 또 얘기해 주는 거는 결국 또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사람 안에서의 또 이 선택과 이런 지금 이 미래를 보는 이 상황에서도 루이스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계인처럼 살 수 있었어요. 훨씬 선진화된 외계인처럼 살 수도 있는 그리고 이거를 나누지 않을 수도 있었고 딸이 이게 잃는 슬픔을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그 슬픔을 겪고 싶지 않아서 이안을 멀리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외계인이 지금 오면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실은 외계인이 있긴 있는데 만나기는 진짜 0.0000001% 정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외계인한테 지금 관심 가질 때냐? 나 자신 우리도 돌아보는 게 오히려 외계인이 우리한테 봤을 때 우리가 외계인인데 우리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너무나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보여줘야 되겠 외계인이 오면은.
마찬가지로 외계인도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기술과 어떤 걸 발전이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냐. 막연히 이렇게 돌고 도는 끝나지 않는 물음표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죠. 저 앞부분만 좀 보다가 클립을 중단한 것 같은데 보고 싶네요. 그리고 거기 아까 격벽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헥타포드? 네. 맞지? 헵타포드. 헵타포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격벽에 톤이나 이런 게 짠 하고 네, 촉수 붙는 네.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거 볼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요? 타이타닉에서 그 케이트 윈슬렛하고 저기, 자동차? 그 얼레리 꼴레리 때 아, 유리창에 이렇게 딱 그건 정말 이 상상의 그 나래를 피게 했던 난 그 영화죠. 두 장면이 딱 연결되던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영화 나왔는데 네. 3번 봤습니다. 아, 예. 근데 저는 이 따뜻한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사실 외계인도 우주 공간에 있던 어느 다른 지역에 있던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 있던 주소지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도 사는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완전 다른 공간, 다른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다른 공간에 내가 들어가야 할 때, 뭐 직장을 새로 구했다든지, 그러면 서로 양쪽 다 설레임을 갖고 양쪽 다 긴장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럼 나는 싸우자 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따뜻하게 갈 것이냐, 텃세 부릴 것이냐. 나의 행동과 저 사람의 행동이 어쨌든 양쪽 다 설레이고 양쪽 다 긴장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외계인 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외계인이 지구에 왔을 때 항상 인간들의 그 고민은 뭐냐면 제가 적인가?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렇죠. 온 건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게 뭐가 맞나를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느 행성으로 나갔어. 근데 거기에 외계인이 있는데 우리보다 딱 한 1000년 정도 후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다가 공개를 하면 그쪽이 우리를 알아보는. 그러면 과연 인간이 그 입장에 섰을 때 인간은 공격적일까 저들을 도와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 결론은 공격할 수 있겠다. 왜냐면 역사를 보면 아메리카 인디안, 아프리카 가서 그 강한 자들이 한 게 결국은 그들을 착취하고 막 노예로 부리고 그러니까 전 인간이 좀 그런 호전적인 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뭔가 전쟁 계속되고 막 그런 게 끊임없이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인간이 우주를 진출해서 우리보다 낮은 문명의 외계인을 발견했을 때 인간이 그들을 부리려고 그들의 자원을 착취하려고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는 꼭 착취하려는 목적이 정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도 전제를 두신 게 아까 1000년 정도 앞서 있다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 그렇게까지 아니라도요. 몇십 년만 앞서도 되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에 개입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뭐 문화만 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원했을 때 주는 건 도움이 되지만 그들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앞선 거야 라고 개입해서 뭔가 자꾸 전달하려고 한다면 그건 그들에게는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거라는 생각에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놓고 이게 맞지 저게 맞지 이제 그런 거 이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도 흔히들 겪잖아요. 그런 공격들 뭐 감정적으로도 그런 공격들이 있잖아요. 모를 것 같을 때 뭔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나처럼 하기를 바라는 그 태도 자체가 상대에게는 공격적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외계인을 만나지 않는 것도 그들이 정말 아주 뒷시대를 살고 있어서든 아니면 그 너무 한참 후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든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서로가 배려하기 위해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비교적 지구 안에서 우리는 너무 그런 개입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랑 조금만 달라도 이게 맞다. 좀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하면 반대로 내 입장에서도 내가 몰랐네, 뒤처졌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갈망하고 이런 것들을 태도를 맞아요. 보면 조금 그 지점에서는 생각해볼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되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친구가 앞니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예쁜 애인데 앞니가 틀어져 있으니까 저거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시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넣어야
너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유지하는 건 어때? 너의 결정이지만 너의 이가 이렇다는 거를 그냥 너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어때?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나는 그래서 내 일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좋은 어머니다. 예. 그거. 이런 것도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대로 맞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계인입니다. 그렇지만 또 듣다 보니 이게 왜 외계인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대하는 이 특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작품은 정말 그런 차원에서는 교과서적인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보시면 차근차근 보시면 너무 재밌기도 하고 볼만한 것들이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서 그리고 언어학자인 루이스가 주인공이에요. 뭔가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이런 거를 또 헤쳐나가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노력을 한 루이스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외계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광선총을 쏘면 고통 없이 죽을 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어쨌든 우리 이 소통을 정말 중요한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소리가 됐던 언어가 됐던 뭐 문자가 됐던 간에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